LS ASMR. 당신은 겉보기에 노력하고 있을 뿐. 이 책의 저자는 라샹둥 지음 박주은 옹김입니다. 저자 서문은 넘길게요. 꿈과 노력. 그것은 겉으로만 보기에 노력한 것이었을 뿐. 하루는 수업 시간에 한 여학생이 풀죽은 얼굴로 나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영어 능력 시험 4급에 4번이나 떨어졌는데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내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예상 문제는 제대로 풀었니? 단어도 다 외웠고? 여학생은 그동안 풀어온 문제들을 나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문제의 답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시험은 왜 자꾸 떨어지는 걸까요? 나에게도 기억에 남는 학생이었다. 4급 시험은 매년 80에서 90%의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통과하는 기초 수준의 시험이었다. 통과하지 못한 10%에서 20%는 스스로 공부를 포기했거나 구제불능인 학생들 뿐이었다. 누구나 평균적인 노력만 하면 80에서 90% 안에 들을 수 있다. 이런 시험에서 4번이나 떨어졌다는 것은 확실히 흔한 일이 아니었다. 나는 필기 흔적으로 가득한 여학생의 노트를 보며 생각했다. 이렇게까지 노력했다면 통과하지 못할 리가 없는데 혹시 머리가 너무 나쁜 건가? 나는 좀 더 이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지만 도저히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 마치 환자에게 병이 있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의사의 심정과 비슷했다. 나로서는 딱히 해줄 말이 없었다. 걱정 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다음번에 꼭 통과할 거야. 여학생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여러분,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원인은 반드시 존재한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저 항상 누군가랑 얘기할 때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도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이 이 학생을 본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었다. 여학생은 그 후로 다시 수업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심지어 종강일에도 그 여학생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나는 그 여학생의 자리를 가리키며 다른 여학생들에게 물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은 여학생 알고 있니? 그러자 여학생이 대답했다. 네, 저랑 같은 학교 다녀요. 왜 수업에 안 나오는지 알고 있니?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말하자 여학생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 걔가 보통 바쁜 애가 아니거든요. 나는 그날에야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알고 보니 그 여학생은 학생회 회장인 동시에 몇몇 사교단체의 총무였고 그 외에도 다양한 모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친구도 많았다. 그러다 보니 한순간도 혼자 있을 시간이 없었다. 영어 공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 학생은 사실 진짜 공부를 해왔다기보다 문제의 답만 맞추어 보는 수준으로 공부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 다시 학생회 활동을 하며 다양한 모임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 학생은 스스로
내가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학생은 문제의 답을 한번 맞추어 보는 것 외에는 다른 공부는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 그 여학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어 공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묻고 다녔겠지만 들은 대로 그 방법을 기억해서 한 번이라도 실천한 적이 없었다. 남을 속이기는 쉽고 자신을 속이기는 더 쉽다. 세상을 영원히 속이기는 어려운 법이다. 또 샤오바이라는 여학생이 떠오른다. 이 학생은 자주 나에게 좋은 영화나 책이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졸랐다. 이 친구는 좋아한다는 작품의 수준도 꽤 높은 편이었는데 나는 내가 읽었던 작품 중에서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작품을 거의 추천해 주었고 이 친구는 그 작품들을 거의 다 보았다. 보고 나서는 웨이보에도 짤막하게 소감을 올렸다. 그 아래로 엄청난 숫자의 좋아요가 눌러졌고 하루는 이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내가 물은 적이 있다. 지난번 추천해준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이니? 글쎄요, 잊어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 여학생이 모멘트에 올린 최근 읽었다는 책에 관한 글들을 쭉 훑어보았다. 그런 글마다 엄청난 숫자의 좋아요가 찍혀 있었다. 자습실에서 자주 공부하던 샤오루라는 친구도 있다. 이 친구의 모멘트에는 정말 피곤하다. 곧 시험이라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해 뜨기 전에 새벽에 집을 나와 밤늦게 돌아가는 길. 이런 글이 써 있었다. 글대로라면 이 학생도 분명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 남들 눈에 보이는 본인의 삶은 분명 긍정의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비상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시험을 보기만 하면 그런 노력을 배반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 모든 건 어디까지나 남들 눈에 보이기 위한 노력이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마음을 다한 실제 결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이 학생의 자습 시간을 지켜본 적이 있다. 이 친구의 가방에서는 영어책과 회계수험서 그리고 스마트폰이 있었다. 이 친구는 오전 자습 시간에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모멘트나 웨이보를 구경하면서 보냈다. 과연 이런 노력을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매일 밤을 새는 것 같지만 스마트폰을 쥔 채 좋아요만 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수업을 들으러 가서는 밤새 못 이룬 잠을 보충한다거나 하루 종일 도서관에 앉아 있겠다면서 정말로 앉아만 있거나 몸을 만들겠다며 헬스클럽에 가서는 미남미녀만 힐끗거리는 식의 노력 말이다. 우리 주변에서도 노트에 항상 뭔가를 열심히 필기하는데 시험 결과는 형편없는 친구가 있다. 반대로 시험 성적은 무척 좋은데 진지하게 공부하는 것 같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 후자에 대해 사람들은 흔히 머리가 좋아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사실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간에 잡다한 유혹을 물리치고 정말로 진지하게 공부를 한 것뿐이다. 다른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노력이나 시간을 흘려보내기만 하는 노력이 아닌 진짜 노력 말이다. 이런 진짜 노력의 느낌은 꼭 남이 알아주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어쩌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외치고 싶어질 수도 있다. 자신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별로 노력하는 것 같지 않지? 사람이 결과가 좋은 거냐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의 배후에서 그들은 대체 무엇을
그리고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했는가? 스스로 노력했다고 말하는 그 시간 동안 정말로 진심전력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혹시 그 모든 것은 남들 눈에 보이기 위한 가짜 노력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친구들 무리와 어울린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젊음의 낭비일 뿐. 제목만 들어도 저는 조금 공감이 가는 게요. 나쁘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만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낼 때 정말 시간 낭비하는 이야기들로 시간을 때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 글은 우연히 듣게 된 어떤 이야기 때문에 쓰게 되었다. 대학교에서 4인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남학생이 있었다. 그런데 같은 룸메이트 중 자신만 온라인 게임을 즐기지 않자 다른 3명이 핀잔을 주었다고 한다. 그렇게 공부만 해서 뭐하니? 모범생처럼 굴기는 너도 우리하고 못 어울리면 왕따 되는 건 시간 문제야. 그 이야기를 듣자 나의 대학 시절이 떠오르면서 우울해졌다. 나 역시 원치 않는 무리 속에 괴로웠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문득 내가 대학에 들어온 이유는 무리와 어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떠올리고 그때부터 진짜 내가 속해야 할 그룹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마치 우수한 농구 선수가 꼭 영어 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 필요는 없는 것과 비슷하다.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게 될 사람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은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당장의 소속이나 생활 반경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경계와 중심은 다시 설정할 수 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무리를 찾아 구성하는 것은 대학 4년 기간 꼭 해야 할 노력이기도 하다. 자신만의 꿈과 친구를 찾는 노력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중국의 대학 기숙사는 대부분 8인실이었다. 8명이 한 공간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그룹으로 나뉘게 되었다. 3명씩 한 팀을 이룬 2팀이 카드게임을 하고 있다면 나머지 2명은 컴퓨터로 DOTA를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거나 침대에 누워 PSP를 잡고 있는 시기였다. 이 책이 지은이가 중국 사람이다 보니까 아까 우리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가 다 중국에서 쓰는 것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갔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가고 4년이 지나갔다. 한 공간에 8명이 있으면 유난히 무리와 잘 어울리는 1-2명이 있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남들과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의 삶에는 어딘가 교활한 데가 있다. 자신은 이런저런 활동에 남들을 동원해 놓고 정작 자신은 해야 할 것들을 다 하면서 대학 4년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리부동하게 사는 것도 참 피곤한 일이지 않을까? 반대로 무리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도 꼭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자신도 잘 모르고 남도 모르고 알기 어렵다. 나는 최근 들어 학생들에게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 대학 4년간 누군가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누구와 친구가 될지 자신이 정하는 거라고 말이다.
중국의 대학 생활에서는 종종 기숙사가 타락의 아지트가 되고 무리와 어울리는 것은 도태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남학생 4명이 있으면 그중 3명은 아오이 소라가 나오는 AV 영상이 끊임없이 다운로드를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나머지 1명은 그런 영상도 보지 않으며 그들 무리와 어울리지도 않는다. 사람들은 대부분 홀로 남는 것이 두려워서 애써 무리와 어울리려고 한다. 그들은 무리와 어울리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젊음을 낭비하고 있는 것뿐이다. 당신은 무리와 어울리면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졸업 후에 잘 나가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아무도 당신을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학 4년간 외롭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졸업 후에 제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배우자도 만나지 못하면 남은 인생이 더 외로워질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외로움만이 고통인가?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 아닌가? 이 말에 저 되게 100% 공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는 짧다면 짧은 대학생활 중에서도 단지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 무리와 어울리려고 애쓴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심심치 않게 목격하였다. 대학교 1학년 때 나에게 같이 게임을 하자고 조르는 이들이 있었다. 같이 게임을 했지만 남는 것은 공허함 뿐이었다. 그리고 그건 그들도 마찬가지였다. 대학교 2학년 때 다른 모든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모바일 게임을 내려받고 있을 때 나는 한쪽 구석에서 어휘책을 펴고 단어를 외웠다. 대학교 3학년 때 8인실 기숙사에서 함께 지냈던 룸메이트 7명이 일제히 나에게 너는 왜 우리와 어울리지 않느냐며 공격해왔다. 나에 대해 건방지고 재수없는 녀석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동기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내가 꼭 틀린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나는 방 변경을 요청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들 중 누군가는 어쩌면 폭염 아래 고생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에어컨이 나오는 시원한 방에서 글을 쓰고 있다. 당시 나에게 너는 왜 우리와 어울리지 않느냐며 비난했던 이들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지금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들 중에 몇 명은 당신의 나를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그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들의 삶에는 내가 없을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는 건 내 삶에는 그들이 없어도 되었다는 의미이다. 대학 졸업 후 내가 알게 된 사람들 중에는 유명한 감독가, 배우도 있고 잘 나가는 기업의 경영자, 은행이나 정계의 고위 임원도 있다. 나는 그들과 새로이 좋은 친구가 되었다. 나는 대학 시절에 단지 외롭지 않기 위해 무리와 어울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얻었고 정말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당시에 어떻게든 무리와 어울리려고 했다면 지금 내 곁에는 과연 누가 있었을까? 지금 내 앞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을까? 영웅은 언제나 고독한 법이다. 여기서 갑자기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인생은 독고다이. 영웅은 언제나 고독한 법이다. 졸개들이나 몰려다니지 못해 안달을 한다.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상위 20%의 사람들이 전체 자산의 80%를 점유하고 80%의 사람들은 상위 20%의 사람들이 전체 자신의 80%를 점유하고 80% 사람들은 상위 20%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남학생들은 대학교 4년 내내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다 보면 새로운 시야가 열리지 않은 채 고만고만한 발전 상태에서 머물러 딱 우물한 개구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산 대가는 사회 진출이라는 과업을 앞둔 시점에 어느 한순간에 청구된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는 독립적인 인격을 갖추는 데 가장 힘써야 한다. 아무리 조건이 좋은 남자를 만난다 한들 자기 손으로 일구어내는 값진 미래에 비할 수 없다. 그러나 억지로 무리와 어울리려 애쓸 필요는 없다. 이 말은 굳이 삐딱하게 굴어 만인의 원수가 되라라는 뜻은 아니다. 나도 대학 시절에는 잘 못됐던 부분이 있지만 최소한 인심을 잃지 않는 것이 좋다. 도부동불상위모, 즉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과는 아무도 상대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할 말도 못해가며 지나치게 자신을 억누를 필요는 없겠지만 못된 말을 꺼리낌 없이 해대는 것은 용기는 아니다. 남들의 사회 방식은 그것대로 존중하면서 나는 나대로의 지향을 견지하면 된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눈으로 믿기 어려울 수 있다. 학창시절 가장 별 볼 일 없었던 녀석이 수십 년 후에는 가장 잠재력이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거나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던 동급생이 자라서 백망장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분명한 것은 무언가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리와 어울리는 타입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마음속에는 자신만의 세계를 품고 묵묵히 숙고하며 자신만의 이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단지 돈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투자. 영어 강사 생활을 시작한 첫 해였던 2010년 연말에 나는 인민대학 경제학과에 입학한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다. 인민대학 경제학과가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 곳인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경제학 지식이 궁금하기도 했던 나는 그에게 경제학을 가르쳐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했고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당시 나는 강사 생활을 시작해서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커피값은 주로 내가 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선배, 일하는 학원에 아르바이트 자리 있으면 소개해 줄래요? 왜? 요즘 돈이 너무 부족해서요. 늘 선배가 커피값 계산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혹시 영어 고급반 시험은 본 적 있니? IELTS나 토플은? 저 이제 1학년이에요. 그런 시험을 봤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 너 아직 1학년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돈을 벌고 싶은 거야? 그녀는 5초 정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선배는 저에게 좋은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친구의 집요한 부탁에 나는 결국 어린이 영어 전문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는 일을 그녀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가르치는 대상이 아이들이다 보니 그녀가 하는 수업은 주로 알파벳을
보면서 마덜 파더를 발음하는 것이었다. 이따금 동물 흉내를 내는 놀이를 하기도 했다. 그녀가 첫 달에 받은 월급은 약 4,0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70만 원이었다. 월급을 받던 날 그녀는 자신이 신나는 얼굴로 나에게 밥을 샀다. 그녀는 그런 생활을 한 학기 내내 지속했고 얼마간의 돈도 모았다. 다들 그런 그녀에게 정말 대단하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얼마 안 가 고개가 갸우뚱거리기 시작했다. 만약 당신이 한 달에 4,000위안을 벌려면 그 회사에서는 약 2만 위안을 벌어다 주어야 한다. 회사에 2만 위안을 벌게 해주려면 당신은 하루에 꼬박 8시간을 바쳐 일해야 한다. 당신이 인생의 한 달의 가치는 과연 4,000위안인가? 심지어 그녀는 강의와 강의 준비에만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쏟아붓고 있었다.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을 합쳐서 총 8시간이라고 치면 하루 중 온전히 자신의 공부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은 6시간 정도가 남는다. 이 6시간을 전부 자신의 공부에 쏟는다 해도 그녀는 이미 10시간을 학원 강의에 쓰고 있으므로 전업 학생은 아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쓴 10시간이 자기 공부를 한 6시간을 한참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장 공부해야 할 시기에 남을 가르치는데 시간과 노력을 더 쏟고 있다면 이런 대학생활 4년의 의미는 대체 어디에 있다고 해야 할까? 내가 진지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나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듣고 보니 선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강사 일은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이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녀의 강의를 좋게 보아온 원장이 월급을 2배로 올려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그 이후에 그녀는 1년을 더 그곳에 일하기로 했다. 나도 그녀를 더 이상은 막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와 함께 밥을 먹을 때마다 느껴지는 변화가 있었다. 내가 듣고자 했던 경제 지식에 관한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고 영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가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물었다. 혹시 나중에 영어 강사 될 생각이니? 아니요, 전 경제학 전공이잖아요. 나중엔 아마 량셴핀 같은 경제학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 말에 나는 더더욱 입을 다물어지지 않았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들이 계속하면 경제학자가 아니라 영어 강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들을 봐. 경제학과 관련한 건 하나도 없잖아. 실감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평소의 노력과 관심사가 쌓여서 결국 내 미래까지도 결정하게 돼 있어. 그럴 리가요. 전 필요한 돈만 벌면 그만둘 거예요. 사람에게는 물질적 기반도 중요한 거잖아요. 나도 내가 한 말이 부디 틀렸기를 바라며 더는 아무 말도 하지를 않았다. 그녀의 2학년 여름방학이 되었다. 많은 은행에서 경제학과 학생들에게 인턴 기회 제공을 했다. 그녀의 과 친구들 대부분이 오퍼를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아르바이트에 바빴다. 그때까지도 영어 능력 검정 시험에서 4급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였고 경제학과 관련된 어떤 자격증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 와중에 문화 관련 강의는 또 2개나 신청해둔 상태였다.
그 사이 향상된 능력이라고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달래 집중시키는 법과 부모를 면담하는 법이었다. 다행히 이 이야기의 결말은 나쁘지 않다. 이 친구가 올해에는 졸업을 해서 더 깊은 공부를 하러 미국으로 떠났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금까지도 그때의 경험은 헛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로서는 따뜻한 물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가 연상되었을 뿐이다. 그녀 자신은 그 시절에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하지만 그때의 경험에서 대체 무엇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단 말인가. 대학 4년은 고도의 지식을 집중적으로 흡수하는 시기이다. 여러분들, 그래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공부에는 다 때가 있다는 거. 그 대학교 4년은 고도의 지식을 집중적으로 흡수하는 시기이다. 이 말 뜻깊은 것 같아요. 1분 1초가 보물처럼 귀하다. 그런 시간을 왜 돈 버는데 쓰려고 하는가? 돈을 벌 시간을 졸업 후에도 많다. 그러나 무언가를 밀도 있게 배우는 시간은 다시 얻기 어렵다. 게다가 학생 시절에는 원래 돈이 부족한 게 정상이다. 그런 시기를 통과하면서 단련된 의지가 훗날 자신이 진실로 원하는 일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는 시간 낭비, 인생 낭비, 의지 낭비에 지나지 않는 여러 종류의 겸직들이 있다. 나도 대학 시절에 가외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그저 돈이 생겨 기뻤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시간당 100위안의 수입과 함께 IQ의 저하와 엄청난 시간 낭비가 동반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주 후 나는 결국 가외를 그만두었다. 많은 서비스업이나 택배, 전단지 돌리는 일 같은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나는 지금 직업에 대한 귀천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배워야 할 중요한 시간을 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쓰려고 하는가이다. 당신이 대학원에 진학할 게 아니라면 대학 4년은 인생에서 가장 밀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시기이다. 이 대학 4년 동안 해야 할 일은 정말 많다. 강의는 꼭 듣지 않아도 되지만 공부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학위는 꼭 따지 않아도 되지만 공부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억지로 무리와 어울리지 않아도 되지만 친구를 사귀지 않을 수는 없다. 물론 당신은 강의 시간 외에는 얼마든지 낭비해도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고 기숙사에서 게임을 하거나 잠이나 자는 것보다 그래도 겸직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짜투리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 다른 학생들은 영어 공부를 하며 유학 준비를 하고 있거나 도서관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실컷 읽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면 그들은 그렇게 쌓은 지식과 능력을 직업 전선에서 활용하며 훨씬 많은 돈을 벌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도 돈에 더 마음 기울이지 않았던 내 학창 시절을 감사하고 있다. 학창 시절에는 돈 벌려는 목적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많은 것을 배우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몇 년 전부터 나는 여가 시간에 편집, 스토리보드, 촬영, 특수효과 등 영화 제작을 공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몇 번의 영화를 완성했고 그중 한 작품이
유쿠와 합작으로 제작한 꿈을 자른 사람이다. 학생 시절에 끊임없이 돈을 벌려고 했다면 공부를 할 시간을 비롯해서 더 많은 가능성도 놓치고 말았을 것이다. 끝으로 이른 나이에 일하면서 돈 버는 이들의 삶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고도 말하고 싶다. 몇 년 빠르냐 늦느냐의 차이일 뿐 당신도 결국은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없고 당신에게는 있었던 시간과 청춘이야말로 다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그러므로 무의미한 겸직을 하느냐고 청춘을 낭비하는 일만은 없기를 바란다. 그것은 정말로 무가치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휴식법. 내가 아는 인터넷 스타 A는 글쓰기, 강연, 독서는 물론 본업과 각종 대외 활동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하루에 다 소화하며 산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여러 개의 작은 시간으로 나누어 단위마다 하나씩 저 모든 일을 배정한다. 그의 시간 단위는 정말 잘게 쪼개져 있어 단 1분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없다. 그렇게 그가 진행해온 일들은 1년이 가기도 전에 빛의 속도로 성장했고 새로이 알아가는 사람도 점점 늘어났다. SNS의 팔로워가 늘어나는 속도는 그 몇 배였다. 그의 웨이보 계정에 들어가 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묻는 말이 있다. 어떻게 혼자 이렇게 많은 일을 하세요? 안 쉬세요? 당신은 철인입니까?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다른 일로 계속 바꾸어가면서 하는 게 일종의 휴식이죠. 여러분, 가장 이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다른 일로 계속 바꾸어가면서 하는 게 일종의 휴식이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알 것 같아요. 당신은 혹 3시간 내리 영어 공부를 했더니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눈을 붙였을 뿐인데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지끈거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적이 더 많지 않은가? 오후에 한숨 잤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 뭘 해도 효율이 떨어지는 느낌에 더 익숙하지 않는가? 피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휴식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폭풍 수면 같은 것은 사실 진짜 휴식이 아니다. 뇌의 관심사를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휴식이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꾸어 가면서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비결이다. 이 구절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있고 느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걸 한 번 더 자각시켜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피아노를 독학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치다가 너무 진도도 안 나가고 속도도 느리고 머리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을 했었어요.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던가 다른 영어책을 공부하던가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매일 잘 잠을 다 자는 사람들보다 덜 피곤해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바꾸어서 이제 하는 것이 잠을 많이 자는 사람보다 덜 피곤해 한다는 사실이 나타났나 봐요. 내 친구 H가 떠오른다. 내가 베이징으로 처음 왔을 때
잠시 함께 살았던 친구로 당시에는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영어 강사였던 나의 주변에는 천재, 둔재, 노력파, 뺀질이 등 다양한 부류의 학생들이 있었다. 사람을 분류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 학생들을 상대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 만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별로 힘들어하지 않는 학생이 있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공부하는데도 결과는 신통치 않은 학생들도 있다. H는 그 중에 후자였다. 하루 2시간 정도 영어 공부를 하는 듯 보였는데 단어를 조금 외우고 문장을 몇 개 해석하더니 피로가 몰려오는 모양이다. H는 기지개를 한번 켜고는 침대 위로 쓰러지더니 침대와 한몸이 되어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나는 H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대학원 안 들어갈 거야?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공부할 거야. H는 그렇게 1시간 정도 푹 자고 일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공부는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책을 한 페이지도 넘기지 않은 채로 1시간 넘게 앉아 있었다. 시선이 향하고 있는 위치도 1시간째 그대로였다. 내가 가까이 가서 보니 실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H는 대학원 시험에 2번 도전했지만 2번 다 미끄러졌다. 하루는 그가 나에게 말했다.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아무리 잠이 부족한 느낌이야. 낮에는 그렇게 졸리더니 밤에는 또 잠이 안 와. 그래서 그런지 공부도 잘 안 되고. 그와 함께 살고 있었던 나는 그가 하루에 10시간 정도 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잠이 부족할 리는 없었다. 나는 H에게 이렇게 말했다. 공부가 피곤하면 한숨 자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운동을 해봐. 그는 나의 권유로 나와 같이 헬스클럽에 다니기로 했다. 당시에는 나도 살을 빼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동을 할 필요가 있었다. 늘 피곤한 상태로 있었던 H는 운동으로 땀을 흘리고 나니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고 몸에서도 활력이 솟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날 H는 밤 11시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공부했다. 다음 날에 H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샹롱, 같이 운동하러 가자. 다음 날에도 그는 나와 함께 헬스클럽에 갔다. 피로가 느껴지면 어떤 일도 집중하기 어렵다. 졸린 것 같아서 침대에 누워봐도 막상 잠은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운동 부족해서일 것이다. 시간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지나쳐 흘러가 버린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왜 계획성 있게 사용하지 않는가? 휴식이란 잠든 것도 깨어있는 것도 아닌 혼몽한 상태가 아니라 관심을 전환시키고 생활 리듬을 조율하는 것이다. 수면을 취하는 것도 휴식의 한 방법이기는 하나 수면 외에도 휴식 방법은 많다. 여러분, 확실히 이게 운동을 해서 삶의 활력을 찾는다는 말, 그게 진짜 맞는 것 같긴 해요. 나는 학생들 중에는 베이징대에 다니는 공부의 신도 있었다. 그 친구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매일 규칙적인 계획을 빼곡히 세운다. 2시간 정도 영어 공부를 하다가 피곤해지면 그림을 그린다. 영어 공부할 때는 뇌에서 기억과 암시를 담당하는 부분을 사용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는 창작을 담당하는 부분을 사용하게 된다. 그림을 그리다 피곤해지면 정치학 공부를 한다. 오래 앉아있는 게 지겨워지면 밖으로 나가 동네를 2바퀴 달린다.
그렇게 땀을 흠뻑 흘리고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공부도 생활도 결코 단조로운 리듬의 반복이 아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즐겁지만은 않겠지만 이 친구에는 결코 고통스러운 과정도 아니다. 칸 아카데미에서의 실험에 따르면 성인이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평균 15분이라고 한다. 절박한 이유가 있거나 강요를 받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뇌의 관심사를 전환시킬 수만 있다면 지속적으로 생산력을 발휘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다. 장거리 경주를 끝까지 버텨내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이유는 우리의 뇌가 기억하고 있는 걸음 방식이 한 가지밖에 없어서 같은 걸음을 되풀이할수록 단조로운 리듬에 지쳐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장거리 경주를 지속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걸음보다는 눈앞의 풍경에 집중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나도 갓 영어 강사가 되었을 때에는 모든 게 신선했다. 매일 새로운 학생들을 만났고 매일 다른 강의를 했다. 자주 가는 장소도 바뀌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자 매번 새로운 강의를 준비하기도 귀찮아졌다. 학생들은 계속 바뀌었지만 내가 접하는 반응은 늘 비슷했다. 자주 가는 장소도 몇 군데로 한정되었다. 그러자 생활이 급격히 단조로워지면서 뭘 하든 금세 피로감이 몰려들었다. 강의가 끝나면 얼른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시계태엽처럼 무료하고 무력하기만 한 시간이 이어졌다. 하루하루 바쁘기는 했지만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영화 연출을 공부하는 친구를 알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시나리오 쓰는 법도 가르쳐 주었고 영화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책도 추천해 주었다. 나중에 나는 청년 감독 양성 프로젝트에 합류하면서 나만의 영화 작업실도 얻게 되었다. 내가 쓴 글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읽기 시작했다. 나는 원래 하루 10시간 정도 강의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수면을 취하곤 했다. 지금은 강의 시간을 조금 줄이고 글쓰기와 시나리오, 독서, 여행 등으로 관심사를 다양하게 전환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나도 글 쓰고 강의하고 영화 찍고 틈틈이 책도 그러다 보니 나에게 어떤 이가 글 쓰고 강의하고 영화 찍고 책 읽고 틈틈이 하신다니 시간이 그렇게 많으세요? 대체 언제 쉬나요? 라고 물어보는 이들이 있었다. 내가 휴식을 취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관심사를 전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강의는 체력을 요하는 일이므로 강의가 끝나면 두뇌 쓰는 일을 한다. 두뇌 쓰는 일을 하다가 지치면 가볍게 책을 읽으면서 쉰다. 그러다가 눈이 아프면 음악을 듣는다.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 싶으면 일어나 걷는다. 잠을 푹 자는 것만이 휴식은 아니다. 그때 관심사를 전환하면서 일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루 종일 집에서 잠만 자는 사람은 러닝머신 위에서 땀 흘리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감을 영원히 알 수 없다. 달리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도 자신처럼 움직이고 있다며 긍정적 에너지와 안정감을 동시에 향유한다. 다방면으로 해박한 사람들은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천성적으로 남들과 다르기보다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구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다. 이 내용을 읽고 나보니 우리도 당연히 알고 있고 일상생활에도 해왔던 것이긴 한데 이 책에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일깨워주는 것